네, 안녕하세요. 2012년 2회 1과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밀링머신의 주축 베어링 윤활 방법. 자, 밀링머신의 윤활 방식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다 있는 윤활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윤활법은 없고요. 여기서 그리스 윤활법은 이 그리스 반고체 윤활제, 예, 반고체 상태의 윤활제를 발라서 윤활하는 겁니다. 예,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나머지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유체, 그러니까 기름으로 윤활제로 윤활을 하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미스트 쫙 비말로 분사를 해서 우리 뿌리는 거고, 강제식은 강제 순환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 윤활이라는 것은 이제 밀링머신에서는 적용하기 힘든데요. 자, 보시면 패드 윤활은 모세관 작용을 이용하여 모세관 작용, 작동부에 윤활유를 도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밀링머신의 구조상으로는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에다가 조금씩 모세관 우리 작용이라는 게 조금씩 이제 새 나오는 거죠. 예, 삼투압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헤드 윤활법은 밀링머신의 주축 베어링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윤활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주철을 드릴로 가공할 때, 자, 주철을 드릴로 가공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을 뚫겠죠. 드릴 날 끝에 여유가 이게 몇 도가 적합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드릴을 그냥 그렸을 때 생기는 날끝각 있죠. 그래서 표준 날끝각 118도. 이거는 날끝각이고요. 여유각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보시면 드릴러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부분, 이렇게 생긴 날 부분, 이 날 부분과 수직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사이의 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드릴을 실제로 한번 보셔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림이긴 한데 뭐 인터넷에도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그림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수직선과 그었을 때의 이 각도를 여유각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유각은 주철에서 여기 보시면은 12에서 15도죠. 예, 12에서 15도 정도를 사용한다는 거, 예, 뭐 이것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브로칭이죠. 네, 브로칭에 대한 것들은 뭐 문제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로칭 머신에 사용되는 공구. 자, 특징이 이거죠. 일감의 표면을 1회 통과시켜 필요 치수를 절삭 가공하는 방법이다. 한번 쭉 미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쭉 밀어서 절삭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원형, 사각형 등등등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키움입니다. 키움이나 스플라인 구멍 이런 거를 가공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가격이 고가입니다. 1회 가공해야 되니까 상당히 가공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재료겠죠. 그래서 공구의 가격이 고가지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식, 기어식, 유압식이 있고 여기 문제 보시면 4번에 공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공합은 우리 절삭공구 특히 이런 많은 힘이 들어가는 공구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기압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유압 방식, 기름이나 다른 유체에 의한 힘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식, 기어식, 공합식이 아니고 유압식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절삭공구 인선의 파손 원인. 자, 공구 인선이라는 거는 어쨌든 요 인선 요쪽입니다. 인선. 더 크게 보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부분을 이제 우리 인선부라고 하고 날끝부. 그래서 파손 원인 중에서 절삭공구의 측면 그리고 피삭제 가공면 요 사이의 마찰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피삭제 가공면은 어떻게 하든 뭐 피삭제 가공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생긴 부분을 얘가 이 바이트가 이렇게 깎아 나가고 있는 형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인선 부분이고 얘랑 얘가 절삭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 절삭 공구의 측면, 요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공구의 측면은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측면. 그래서 측면은 여유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영어로 플랭크 면입니다. 플랭크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선하고 생기는 이 각은 여유각이고 얘는 똑같이 플랭크 각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이쪽 윗면 쪽은 경사면이죠. 경사면이라고 하는 거고 크레이터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여기랑 이루는 각은 경사각, 크레이터 각이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각이라고 하고, 여기서 어쨌든 이쪽 여유면 쪽, 측면 쪽에 관련된 거는 플랭크, 이 위쪽 경사면 쪽에 관련된 건 크레이터, 이쪽이라고, 윗면 쪽은 크레이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랭크면 플랭크각, 크레이터면 크레이터각. 그리고 이쪽이 요 뾰족한 날급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뭐 가공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이랬던 게 날끝이 이렇게 뭉툭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치핑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시는 여기랑은 연관없는 얘기고요. 자, 5번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나사의 피치가 0.5mm랍니다. 스핀들 나사의 피치. 자, 스핀들 나사 스핀들 나사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안쪽에는 뭐 모르겠지만, 자, 나사는 어쨌든 이게 피치죠.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 이게 0.5니까 이 0.5 한 산을 가는 데 있어서 딤블의 원주 눈금이 50등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0.5를 가기 위해서 눈금 50번을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5가 50등분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0.5를 50으로 나누면 0.01mm가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최소 측정값이 되는 거고요. 한 산을 가는 데 있어서 50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50등분이 이렇게 50등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사이에 딱딱딱딱 가면 50번 가야 예, 나사 피치 0.5만큼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예, 0.01mm였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환산을 잘 하셔야 되죠. 1000번, 천을 곱해야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0.01mm는 10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답은 뭐 이게 좀 사악하면 1번이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놨겠죠. 그러면 둘 중에 1번, 3번 중에 제대로 이거 환산 못하면 1번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mm로 해놨기 때문에 3mm로 3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크해 보실 거는 이 마이크로미터의 구조별 명칭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와 그에 따른 명칭들, 이 부분들의 명칭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뭐 프레임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엠빌 부분, 스핀들, 클램프, 슬리브, 딤블, 렛치 스톱 이런 거는 부위별로 명칭이 뭔지 좀 알아두시는 게 공부하실 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6번 연삭숫돌의 표시에서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우리 체크를 하나 하셔야 될 건, 지금 KS 규격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쭉 나와 있는 순서가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순서입니다. 예, 물론 밑에도 있습니다. 해설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5개 순서를 그대로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를 암기하지 못하시면, 특히 뭐 이런 거 결합도랑 결합제 순서 이런 거 헷갈리시면 뭐가 뭐였지 상당히 예, 해석하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게 지금 보통 그래서 5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삭숫돌의 5요소라고 하고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삭숫돌의 3요소. 이거는 이
입자는 똑같죠. 입자랑 결합제는 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입자, 결합제, 기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3요소는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삭速도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연삭速돌이.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결합제가 이렇게 결합제로 입자들끼리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기공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연삭速돌의 3요소라고 하고 현미경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결합제가 뭐가 사용됐는가도 중요하고요. 물론 입자가 뭐가 사용됐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기공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부피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갖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삭速돌의 3요소를 현미경 관찰할 때 따지고요. KS 규격법으로는 5요소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은 뭐 크기입니다. 크기. 연산속도의 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K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고 있죠. K가 입자, 입도, 결합제, 입자, 입도, 결합도, 기공, 결합. 저도 헷갈리네요. 순간 하려니까.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K는 결합도를 얘기를 합니다. K 결합도. 그래서 K 보시면 결합도가 있고, Z로 갈수록, G로 갈수록 입자끼리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결합도가 너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결합도도 선정을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조직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질에 따라서 얘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요소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것들도 나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선반에서 지름 50mm의 재료를 절삭 속도 60m per minute, 이송 0.2mm per revolution, 길이 30mm로 1회 가공할 때 필요한 시간은,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는데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크게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D랑 N을 갖고선 가장 익숙해진 식인 V는 1000분의 파이 Dn에 적용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잠시만요. V 값도 있죠. V 값도 나와 있어서 V 값 60에 나머지 다 계산하면 N 값을 우리가 회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전수를 구하면 보시겠습니다. 1회전당 0.2mm 이송하는 장치다. 보시면 여기 이게 레볼루션이 회전이거든요. 그래서 회전당 0.2mm 이송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0.2mm 이송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30mm를 이송한다. 30mm를 여기 보시면 자꾸 이게 30mm로 1회 가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30mm 이송에는 150회전이 필요하다. 그죠? 1회전이 0.2mm 이송하는 장치니까 여기서 0.2mm 곱하기 150 하면 30mm가 되죠? 그러면은 150회전 하면 30mm 이송을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식을 막 적지 않고 지금 그냥 이해를 해서 숫자를 맞춰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수는 분당 382회전이라고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150회전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382회전에 60초, 그죠? 382 RPM이 레볼루션 per minute입니다. 그러니까 1분당 382회전 하는 거죠. 그래서 382회전 1분은 60초니까 이거 대
150회전은 X초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X초를 계산을 하면 딱 23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단위를 맞춰 보시면서 푸시면은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푸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이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한 다섯 여섯 번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장 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이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쭉 이해하실 수 있게 적어놨으니까 풀어보시고 뭐 나는 그 정 싫다. 뭐 식을 써서 풀겠다. 예, 식을 써서 풀겠다 하시면 뭐 그냥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식을 갖고 때려 넣으시면 좀 응용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 푸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최대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8번도 이것도 이제 좀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분할대를 이용해서 원주를 18등분 하겠답니다. 근데 신시내티형 분할대를 사용하고 있네요. 54구멍 분할판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단식 분할을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단식 분할은 어쨌든, 자,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직접 분할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직접 단식 차동 분할, 이렇게 순서가 좀 있긴 한데, 직접 분할법으로 할 수 없으면, 만약에 뭐 24구멍, 24구멍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분할을 해라. 그럼 뭐 여섯 구멍씩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직접 분할법이고요. 그런 게. 예, 그렇게 54구멍 같이 바로바로 안 나올 때 18등분을 한다고 했죠. 뭐 이렇게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을 때, 직접 분할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단식 분할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걸 강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분할 크랭크를 40회전 시켰을 때 주축은 1회전 하는 원리.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커다란 게 하나 있고 커다란 뭐 예를 들면 바퀴가 하나 있다고 치죠. 근데 여기에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40바퀴를 돌려야 얘가 조금씩 가면서 1회전 한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40회전을 40바퀴를 돌렸을 때 이 주축 큰 바퀴가 1회전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선 지금 관계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번을 돌렸을 때 1회전 하면 만약에 40분의 1회전을 하려면 나는 한 바퀴만 돌려도 되는 이런 원리인 겁니다. 예, 이게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신데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수준으로 지금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은 분할 크랭크 회전 수, n은 아지에는 일감의 등분할 분할수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18분의 40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18분의 40을 우리가 분모분자 나누면 9분의 20이 되죠.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면 2 플러스 9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바퀴는 회전을 시킨다는 게 나온 거고, 우리가 지금 54구멍 분할판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54분의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그럼 6 곱하면 12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최종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 돌리고, 완전 두 바퀴 옹게 돌린 다음에 12구멍씩 회전시키면 된다. 여기 12구멍씩 회전시키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주를 18등분 할 때 한 등분 한 등분 하면서 18등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식에 담백하게 넣어서 요렇게 그냥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좀 최대한 한번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바로 그냥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이해를 하고 푸시지 않으면 조금만 응용돼서 나와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최대한 해보시고 뭐 정 안 되면 다시 다음에 복습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다음 중 가공물을 절삭할 때 발생되는 칩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자, 발생되는 칩의 형태는요,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 윤활이 잘 되면, 뭐, 좋은 칩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윤활유입니다. 칩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동형 칩, 전단형 칩,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여기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 얘들은 재질이나 아니면은 공구의 뭐 형상들 그리고 절삭 깊이들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절삭류에 의해서는 그닥 결정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이제 어, 가공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절삭류를 써야죠. 근데 절삭류를 써야 되는데 윤활유를 써야죠. 윤활유든 절삭류든. 근데 절삭면을 우리가 뭐 깨끗하게 해주고 뭐 과열을 막아주고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칩들, 이 칩 네 가지 중에 무슨 칩이 생성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는 제일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활유가. 이런 문제도 되게 좀 정확히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잘 봐두시면 어쨌든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다음 중 각도 측정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이제 각도 측정기에 대한 문제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옵티컬 플랫이에요. 옵티컬 플랫. 자,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평면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광파 관선 무늬를 관찰해서 평면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솔직히 뭐 요 정도만 공부를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옵티컬 플랫은 당장은 성능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분류한다라는 참고사항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도 측정기로서 사용이 되고 뭐 사인바 우리 각도 측정 그 이렇게 돼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던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인 바가 있어 갖고 각도를 측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있었고 오토콜리메이터 탄젠트 바 이런 것도 다 각도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문제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왔을 때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인바는 계속 나오고 있죠. 각도 측정기로서. 자, 그리고 11번 랩핑 작업에 대한 설명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자, 랩핑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자, 그림이 제시가 돼 있고 보시겠습니다. 자, 주철항동, 가죽, 천 등으로 만들어진 랩과 다듬질을 할 표면 사이에 랩재와 가공액을 가하고 적합한 압력으로 누르면서 높은 치수 정밀도를 넣는 방법이다. 랩은 주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연강, 동, 황동 등도 사용된다. 주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중요하고 랩핑액은 경유, 머신유, 중류 등을 험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랩핑은 가공면이 매끈해지고 높은 마모성을 얻을 수 있으나 가공면의 랩재가 잔류하기 쉽고 제품 사용 시 이 랩재가 마모를 촉진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 특징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얘가 습식 랩핑과 건식 랩핑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좌우에. 요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렇게 나뉜다는 거 정도는 지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철이 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뭐 랩핑액도 그런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석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석유도 많이 사용된다는 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랩 재료는 반드시 공작물보다 연질의 것이 사용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랩 재료가 공작물보다 경질이면 공작물이 다 끓게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끌어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듬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질의 것을 사용해서 막 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질러서 이 랩젤가 랩핑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공품이 게이지 블록입니다. 게이지 블록. 이렇게 매끈하게 해놓으면 녹도 안 쓸고 이제 손상도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퓨즈가 끊어져서 다시 끼웠을 때 또다시 끊어질 경우, 자,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 답은 합선 여부 검사한다. 그래서 합선이 되어 있으면 끼워도 다시 터질 거고, 끼워도 다시 터질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선 여부를 검사하는 게, 나머지는 뭐 합선 여부에 문제가 없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조치했을 때 괜찮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자, 13번 다음 연삭 가공 중에서, 자, 이거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강성이 크고 강력한 연삭기가 개발되므로 한 번에 연삭 깊이를 크게 하여 가공 능률을 향상시킨 것. 자, 그러니까 연삭 깊이를 그렇게 많이 못 줬었는데 기존 연삭 방법은요. 근데 연삭 깊이를 크게 해서 뭐 5번 밀고 한 번만 밀면 당연히 가공 능률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사용되는 게 크립피드 연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크리프 피드라고도 돼 있고요. 어떤 책에는 그립피드라고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영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말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피드 연삭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문제에서는. 자, 연삭 깊이를 최대 6mm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깊죠. 우리 절삭 가공도 6mm씩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연삭 깊이를 6mm까지 할 수 있고, 공작물의 속도는 작게 하는 연삭 방법. 그래서 숫돌은 주로 연한 혈압도의 수직 결합제 조직을 사용하고 온도는 낮게 해서 표면 정도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게 하는 것도 당연히 막 과열이 되는 것보다 당연히 표면 정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프피드 연삭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깊게 1에서 6mm를 집어넣어서 연삭 깊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14번. NC기계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표시하는 회전 피드백 장치는 무엇인가? 리졸버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NC기계가 우리가 기계 쪽이지만, NC기계에서 이런 자동화 센서나 아니면은 감지 장치나 아니면 피드백 장치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자동화 쪽이나 이쪽으로 세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이졸버라는 것. 네. 그리고 15번 마이크로미터의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마이크로미터 아까 그림에 쭉 나와 있었죠. 렉이 생겨서 이렇게 쭉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요 그림뿐만 아니고 요 그림에서 각부의 명칭도 좀 알아두셔야 어쨌든 간에 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하시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부품명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를 볼게요. 그냥 측정면의 기름, 먼지 등을 잘 닦고 측정면의 흠집이나 버의 유무를 조사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겠죠. 나사 회전이 일정한지,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뻑뻑해지고 미끌리고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딤블이 슬리버 접촉하지 않았는지, 레치세 회전이 일정한지, 클램프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검사. 이것도 뭐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측정 중에는 항상 0점 변화를 주의하고 이 0점 측정하는 그 0점 블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마이크로미터는 0점 조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 자, 이것도 원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소형 마이크로미터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대형 마이크로미터 쓸 땐 0점 조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직사광선이나 복사열이 있는 곳 이런 곳을 피하라는 얘기고, 온도차가 커서 공기에 대류 현상이 있는 곳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정기들이 마이크로미터뿐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제 재료가 이 측정기의 재료나 부품이 변형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게 다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보관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도 있네요. 환도 고차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시선은 항상 슬리브 위선과 직각이 되게 하여 시차에 따른 오차를 줄임. 그러니까 옆으로 비스듬히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문구를 읽을 때요. 그리고 사용 중에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려 고장을 일으킬 경우 바로 0점 조정. 그쵸. 당연히 이제 덜컥 했으면 당연히 0점 조정 바로 하고 다시 측정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공작기계에서 절삭제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 자, 마찰 감소 맞죠? 그리고 열을 감소시켜 공구수명 연장 맞고요. 구성인선의 발생을 촉진시킨다. 이 구성인선이 나쁜 말인데 촉진시키면 안 되겠죠. 절삭제를 쓸 이유가 없겠죠. 구성인선의 발생을 최소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절삭제를 사용한다. 구성인선도 설명이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이트가 이렇게 깎아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쭉 가야 원래 치수대로 갈 텐데 칩이 날아가지 못하고 칩이 원활하게 날아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가 칩인 것처럼 달라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깎여 나가겠죠. 요 치수로 깎여 나가겠죠. 이 치수로 깎여 나가야 되는데 요 치수로 깎여 나갈 테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생겼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생기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구성인선이란 거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7번은 이거는 뭐 한 이제 벌써 몇 번째 나와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뭐 직접 뽑으면 안 되겠죠. 두들겨 뽑으면 안 되고 뭐 드릴 뽑기라는 또 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뽑아야 된다. 자, 그리고 18번 다음 중 수평 밀링 머신의 긴 아버를 사용하는 절삭 공구가 아닌 것은 긴 아버, 롱아버 사용하는 공구가 아닌 것은 티온 커터가 긴 아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뭐 이거는 얘가 아버인데 티온 커터에는 긴 아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내용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19번은 이 과목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1과목에 나왔네요. KSB 분야, KS 기계 분야에 규정된 표면 걸치기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KS의 규정된 표면 걸치기 표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곱 평균 걸치기 요거는 쓰지 않아요. 근데 존재는 하는 표면 걸치기 표시 방법입니다. 다만 KS 규격에서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KS 규격 상에서 KS 규격에 따라서 제도된 도면에서는 이 세 가지 표면 거치기 표시 방법만 사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곱 평균 거치기라는 건 있는 방법이긴 한데 표면 거치기 표시 방법으로서 KS 규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표준 맨드릴의 테이퍼 값. 맨드릴은 선반의 부속품이죠. 선반의 부속품. 그래서 표준 맨드릴의 테이퍼 값 이런 것들은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런 숫자도 뭐 특이한 경우도 아니고 표준 값이니까 좀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